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고급스러운 가구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테이블을 닦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 위의 얼룩을 발견하고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젊은 사업가 한 명이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힐끗 보더니 옆에 있는 동료에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릴 정도로 크게 나왔죠. 공항 청소부 나이 제한 없어? 저렇게 늙은 사람이 일하면 서비스질이 떨어지잖아. 그 말을 들은 박순희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며 이런 무례함은 익숙해졌죠.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꼼꼼하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동료들도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동조했어요. 눈앞의 노인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는 공항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대비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다른 직원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 무심한 표정으로 각자의 일을 계속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다는데 이런 일까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사업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 순간 허리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수년간의 삶이 새겨진 그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젊은 사업가의 테이블 옆을 지나치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죠. 불쾌한 말을 들었음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그 모습에 사업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가 동료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라운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여직원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말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그림자는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녀의 과거와 경험이 그 조용한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죠. 누구도 몰랐지만 박순희 할머니의 손은 단순히 테이블을 닦는 것 이상의 일을 해왔던 손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호주 시드니의 한 해변. 박순희는 당시 32세로 물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인 그녀는 은퇴 후 호주 해변구조대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빨간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감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날은 평소보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해변은 원래 폐쇄되어야 했지만 몇몇 관광객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박순희는 확성기를 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니 모두 밖으로 나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경고에 따랐지만 한 가족만이 여전히 바다에 남아 있었어요. 외국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인지 그들은 경고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죠. 박순희가 다시 경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순식간에 세 사람은 파도에 휩쓸렸고 박순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장비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먼저 어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수영을 할 줄 알았어요. 박순희가 안내하자 그들은 해안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보이지 않았죠. 내 아들이 어디 있죠? 그 아버지가 영어로 소리쳤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망설임 없이 다시 깊은 바다로 향했죠. 파도는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냈지만 강인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물속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박순희는 한 팔로 소년을 안고 다른 팔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안가로 향했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숨 쉬어라, 제발 숨 쉬어라.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바닷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년이 물을 토하며 기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순희는 서툰 영어로 소년을 안심시켰죠. 소년의 부모는 울면서 그녀에게 달려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죠. 박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구한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였다는 것을요. 그 후 며칠 동안 그 가족은 매일 박순희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죠. 호기심 많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는 박순희에게 작은 조개 껍데기를 선물했습니다. 선생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성숙했어요. 가족이 떠나기 전날 마이클의 아버지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박순희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박순희와 그 가족은 처음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박순희의 마음 한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작은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젊은 사업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신생 IT 기업의 대표였죠. 오늘은 해외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첫 해외 투자 유치를 앞두고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급 시설에 저런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강민우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고 박순희 할머니가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물걸레를 짜며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강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강민우가 할머니를 향해 부르짖었죠. 이쪽 테이블 좀 닦아주시겠어요? 아니, 그보다 젊은 청소 직원은 없나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은데요.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우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손님. 바로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강민우는 승리감에 빛나는 미소를 지었죠.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보셨죠? 효율성이란 이런 겁니다. 지시하고 수행하게 하는 거죠. 박순희 할머니는 묵묵히 강민우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물걸레를 들고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죠.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긴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강민우는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공항 서비스가 후지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박순희 할머니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나왔습니다. 라운지 직원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죠. 박순희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스친 그림자가 슬픔의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에 집중했죠. 그녀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강민우의 동료 중 한 명이 그를 말리려 했어요. 민우 씨,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손님이 곧 오실 텐데. 하지만 강민우는 손을 휘저으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서비스 질의 문제죠. 이런 고급 시설에 이렇게 늙은 사람이 일하게 하면 어떻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박순희 할머니가 물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걸레를 주우려 했지만 나이든 관절이 그 움직임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라운지 매니저가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네, 문제가 있죠. 강민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런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너무 연로하시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순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구역을 맡으시죠. 박순희 할머니는 매니저와 강민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강민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라운지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비난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긴장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오늘 만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글로벌 마켓에서 손꼽히는 투자자죠. 강민우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스톤이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이에요. 강민우의 동료들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스톤은 IT 업계에서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가 투자하는 스타트업은 거의 모두 성공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매니저와 여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VIP가 도착하셨습니다.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알렸죠. 강민우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열망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오시는군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죠. 라운지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서양인이었죠. 마이클 스톤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은색 머리와 깊은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강민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스톤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테크노바 CEO 강민우입니다. 그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강민우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라운지 구석에 있는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니, 누군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라운지 구석에서 조용히 물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죠. 놀라움, 의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우는 당황했어요. 스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지만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박순희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박순희 할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할머니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만이 있었어요. 혹시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희 선생님이신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죠. 그녀는 천천히 이 낯선 서양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의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이 성인 남성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비쳐 보였죠. 마이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거대했어요. 마이클 맞니?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죠. 그 순간 라운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강민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박순희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40년간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니. 박순희 할머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녀의 한국어에 마이클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도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마이클이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선생님 덕분에 목숨 구했으니까. 선생님, 나라 언어 공부했어요.
강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스톤 회장님, 혹시 이분을 아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마이클이 강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네, 압니다. 이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10살 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례하게 대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의 미래가 달린 VIP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리고 방금 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이분에게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우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마이클은 다시 박순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앉아주시겠어요? 40년 만의 재회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난 일을 해야 하는데. 제발요. 마이클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제 손님이 되어주세요. 라운지의 매니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죠. 강민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는 마이클과 박순희 할머니가 나란히 VIP 테이블로 향하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마이클과 박순희 할머니는 VIP 라운지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최고급 차와 다과를 내왔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던 박순희 할머니가 이제는 라운지의 귀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고 박순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구석에 서서 창백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미팅, 그의 투자건은 이미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조개 껍데기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제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행운의 부적이 되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이 조개 껍데기를 만지며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그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그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박순이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이클,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마이클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더 중요한 것?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마이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의 가치를 보여주셨죠. 저는 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그 가치를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했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어요. 박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내 작은 행동이 이런 큰 영향을 미쳤다. 정말 놀랍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죠. 작은 행동이라뇨.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은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셨습니다. 그건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에요.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청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박순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단다. 하지만 난 아직 건강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해. 청소부가 됐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마이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저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계시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때 라운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톤 회장님, 죄송하지만 미팅 시간이. 마이클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매니저의 말을 끊었어요. 오늘 모든 미팅은 취소입니다. 40년 만에 제 생명의 은인을 만났는데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민우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투자 미팅은 그의 회사 미래가 달린 중요한 자리였죠.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박순이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일이. 그녀가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손님입니다. 일은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클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매니저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 오늘은 휴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죠. 마이클은 기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일어나는 것을 정중하게 도왔어요. 제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기 전 마이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과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강민우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마이클은 박순희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라운지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우에게 향했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박순희 할머니가 라운지를 떠난 후 그 공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우에게 꽂혔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라운지 구석에 혼자 선 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민우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의 투자 미팅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았죠. 수개월간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사업 계획서가 그의 손에 무겁게 들려 있었어요. 강민우의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어쩌면 좋아요. 스톤 회장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요. 알아. 강민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할머니가 스톤 회장의 은인일 줄이야.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민우와 그의 팀은 여전히 라운지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마이클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기다리고 있었죠. 강민우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톤 회장님, 강민우가 황급히 일어나 마이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마이클은 차갑게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몰랐나요? 아니면 그분이 제 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강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이분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들었소. 저렇게 늙은 사람이 일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요. 맞습니까?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솔했다고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건 단순한 경솔함이 아니라 인격 모독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마이클은 라운지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묵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요. 직원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모두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강민우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분은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저는 10살 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빠졌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공항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경악스럽군요. 강민우와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박순희 선생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분은 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고 호주에서 해변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하신 분이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고요. 이 말에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박순희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만 생각했었죠.
저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매일 보는 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모와 나이만으로 판단했죠. 강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톤 회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마이클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가 아니라 박순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죠. 선생님은 지금 제 호텔 스위트룸에서 쉬고 계십니다. 내일 다시 이곳에 오실 겁니다. 그때 사과하세요. 강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이라니요. 오늘 밤 내내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우리 투자건에 관해서는 마이클이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결정하도록 하죠. 강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투자는 그의 회사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는 초조하게 손을 꼼지락거렸죠. 마이클은 자신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인간성을 중요시합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니까요. 이 말은 강민우에게 무거운 일격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단순히 투자 기회를 잃는 것을 넘어 그의 인격에 대한 평가였으니까요. 라운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톤 회장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어야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나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강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 9시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박순희 선생님께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스톤 회장님. 반드시 오겠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말없이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공간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강민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였죠. 강민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의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는 거울 앞에서 사과 말을 수십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진심이 전달될지 고민했어요. 라운지의 특별석에 앉은 강민우는 손에 든 종이컵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히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밤새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죠. 왜 그토록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나이 든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판단했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정각 9시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마이클과 박순희 할머니가 함께 들어왔죠.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마이클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안녕하세요, 스톤 회장님, 그리고 박순희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그의 어조는 냉정했지만 어제보다는 덜 날카로웠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우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죠. 어젯밤에 박순희 선생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의 경력, 해변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요. 강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요. 선생님은 제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했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역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며 봉사했습니다. 그런 분을 당신은 그저 늙은 청소부라고 판단했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이클과 달리 그녀에게는 분노의 기색이 없었죠. 선생님, 강민우가 박순희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배웠습니다. 강민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나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박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걸 놓치기도 하죠. 강민우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국가대표 시절의 일 해변구조대에서의 경험, 그 모든 것이요. 박순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들려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죠. 다음 1시간 동안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던 영광의 순간들, 해변구조대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보람찬 경험들이었어요. 강민우는 완전히 매료되어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마이클도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신도 모르는 할머니의 삶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게 되셨나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도 좋고요. 청소부라는 직업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강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마이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강민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투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정말요? 아직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나는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박순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깨달음과 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죠. 강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은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그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사업적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박순희 선생님, 강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투자 미팅이 끝난 후 마이클과 박순희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한결 겸손해진 강민우가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제 한결 부드러워졌죠. 박순희 선생님, 마이클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께 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요. 박순희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마이클.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주셨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께 뭔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었죠. 이건 제 재단에서 선생님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금 증서입니다. 박순희 해양구조 장학금이라고 명명했어요. 수상 안전과 구조 훈련을 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겁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선생님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훈련을 받게 되죠. 선생님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재단에서 수영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지 마시고 여전히 선생님의 기술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물론 급여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라운지의 직원들과 강민우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국가대표 수영선수에서 해변구조대원으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삶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강민우는 이 모든 대화를 경청하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얼마나 값진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시 한 번 느꼈죠. 저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강민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 회사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어요. 마이클이 처음으로 강민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저희 재단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순희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이클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바로 선생님의 위대함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모르시죠. 이때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박 여사님을 뵙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문을 열자 라운지의 모든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박순희 할머니 앞에 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말을 전했죠. 항상 밝은 미소로 일하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처럼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죠. 박순희 할머니는 모든 직원의 말에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내면의 단단함이 그녀의 모든 표정에서 느껴졌죠. 잠시 후 마이클은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선생님, 내일 점심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이지. 박순희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 마이클은 강민우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강민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톤 회장님. 이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가장 값진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강민우는 박순희 할머니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예요. 강민우도 떠난 후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의 청소 장비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어요. 박 여사님,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난 내일이 좋아요. 마이클의 제안은 고맙지만 아직 완전히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물걸레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운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고객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의 인사를 건넸죠. 박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오늘의 사건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죠. 라운지 창가에서 일몰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아하고 위험 있게 보였죠.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그 바다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감동적인 재회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 할머니는 생각했죠.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박순희 할머니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위엄은 라운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오늘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속이 아닌 편견의 바다에 빠져있던 한 젊은이의 영혼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공은 김영철, 올해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통닭집 사장이었죠. 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동작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영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채소가게 최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닭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앞에 걸린 오래된 간판 영철이네 통닭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네 닭은 뭐가 다른지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럴 때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의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키운 닭과 정성, 그것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뒤뜰에서 기르는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늘 다듬은 것 가져왔어요. 김영철의 아내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웃음이 많았죠. 통닭집을 찾는 손님들은 김영철의 묵직한 침묵과 박순자의 따뜻한 웃음,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맙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며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썰고 영철은 닭을 손질했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철의 손자 민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오곤 했죠. 벌써 왔구나. 아침은?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손자를 향한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웠어요. 아빠가 데려다 주시면서 여기서 먹으라고 했어요. 민준의 대답에 박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했죠. 생선 비린내, 말린 고추 향,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인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김영철도 오븐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아저씨, 오늘은 양념이 더 매콤한가?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 생선가게 정씨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늘 특별히 신선한 고춧가루가 들어왔네. 한 마리 먹어보게. 이것이 김영철의 일상이었습니다. 닭을 튀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죠.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그의 팔에 비친 단단한 근육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이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살짝 내비칠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오후는 언제나 분주했어요. 오가는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죠. 어머니 손을 잡은 아이들은 바삭한 닭껍질을 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영철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통닭 20마리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 다 초대했거든. 과일가게 김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죠. 이렇게 그의 닭은 시장 사람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시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또 왔네. 저 새끼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3명의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흥정하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철룡파라 불리는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요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커졌고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철 씨, 저 사람들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는 과일가게 최 씨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과일들을 다 망가뜨리고 갔다던데.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대답 없이 닭을 튀기는데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철룡파는 김영철의 가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통닭집이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겠죠. 김영철의 손이 잠시 닭을 손질하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거리를 걷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쫓았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는 듯한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요. 걱정 말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철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조금 전까지 없던 날카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김영철의 통닭집은 맛있는 닭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김영철의 눈은 시장 골목 사이사이를 서성이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김영철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날 들어온 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닭을 손질하는 칼소리만이 가게에 울려 퍼졌죠. 평소라면 이런 날에도 단골 손님 몇몇은 찾아왔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박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김영철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거요. 김영철은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김영철이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호비가 2배야. 알겠어? 못 내면 가게는 없어. 이해됐지? 젊은 깡패가 과일 가게 주인에게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과일 가게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김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나 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걱정 마시오. 우리는 아직 괜찮소. 김영철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영철이 새벽부터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문을 열자 채소 가게 최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영철 씨, 큰일 났어요. 저 깡패들이 이제 시장 밖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어제는 시장 건너편 식당들까지 돌아다니며 돈을 걷기 시작했다고. 김영철은 말없이 최 씨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서둘러 붓고 있는 눈에 얼음찜질을 해주었죠. 어떻게 된 거요?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제 저녁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그들이 이제 각 가게마다 자기들 사람을 심겠다고 합니다. 장사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김영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최 씨가 떠난 후 김영철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그들이 김영철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3명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죠. 그의 뒤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영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치 그들이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에이, 어르신. 모르는 척 하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실 텐데. 흉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닭을 튀기는 기름 위에 손을 가져갔어요. 뜨거운 기름 바로 위에서 손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철룡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르신도 이제부터는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해요.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비요? 보호는 경찰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의 대답에 흉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선반 위의 그릇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협조 좀 해주셔야죠? 김영철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협조? 협조는 무슨?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죠. 에이, 노인네가 뭐 어쩌겠어.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잘해봐. 돈이 없으면. 그는 바닥에 깨진 그릇 파편을 발로 더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새 남자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영철은 말없이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김영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결심한 듯 멀리 바라봤죠. 그날 밤 김영철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흉터는 오래전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오랜만이구나. 김영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별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장 건너편에서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김영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전장에서 보였던 미소, 위험을 앞두고 보이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죠. 깡패들의 방문 이후 그날 밤 김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박순자가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올 텐데.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소. 김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가졌던 목소리 같았어요. 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오래전에 잠시 보았던 것과 같았죠. 설마 당신, 박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려는 건 아니죠? 김영철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몇 가지 소지품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제발 조심해요. 박순자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알았죠. 젊은 시절 김영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걱정 마시오. 이번에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김영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넘겨봤어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김영철은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40년 전 그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특수정예부대원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새벽 3시 김영철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시절의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군. 김영철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김영철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시장 상인들은 어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영철 씨, 괜찮아요? 저 깡패들이 오늘 다시 온다면서요. 채소 가게 최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괜찮네. 김영철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철룡파 깡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어요. 흉터 남자가 앞장서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와 협조할 건지 아니면 가게를 접을 건지. 김영철은 닭을 손질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김영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흉터 남자는 비웃었어요. 돈이죠, 늙은이. 매달 수익의 30%와 이 가게의 일부 소유권. 그리고 우리 사람 1명을 여기 심어야 해요. 김영철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겠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흉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야? 여기 혼자 계신 노인네가 뭘 어쩌겠다고 그래요? 김영철은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깡패들을 바라봤어요. 이봐, 뭐 하는 짓이야? 흉터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것은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5명의 깡패들이 김영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미쳤나? 흉터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김영철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느껴졌어요. 깡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 영감 뭐 하는 거야? 잡아. 흉터 남자가 소리치자 2명의 깡패가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영철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2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깡패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게 어떻게?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같이 덤벼. 나머지 3명도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김영철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한 번의 타격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닭을 손질하던 그 손이었지만 지금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 손길을 되찾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마지막까지 서 있던 흉터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통닭집 주인일 뿐이네. 김영철은 깡패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고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말게. 알겠나? 하지만 물러날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철룡파는 대규모로 시장을 습격했어요. 가게들이 유리창이 박살나고 물건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게 앞 유리가 깨졌어요. 여보, 저게 뭐예요? 박순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영철은 침착하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 경찰은 부르지 말아요. 하지만 여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서는.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혼자가 아니오. 그가 문을 열자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들었어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망가진 가게들을 살펴봤어요.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일궈온 가게들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었죠.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과일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통닭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닭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철은 망가진 가게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소.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가 왔어. 새벽이 밝을 무렵 시장 상인들은 모두 김영철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지휘관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함께 맞설 것입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이제 단순한 통닭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휘관이 되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낡은 군복을 꺼내 입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망가진 가게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망가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차분히 일했어요.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오늘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게. 그의 말대로 통닭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였지만 김영철은 여전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어요. 그들의 선두에는 큰 덩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룡파의 두목 강철룡이었죠. 저게 누구야?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철룡파 보스라네. 다른 상인이 대답했어요. 이번엔 직접 왔군. 강철룡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김영철의 통닭집에 멈췄어요.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긴가? 우리 애들을 건드린 곳이? 강철룡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김영철은
닭을 튀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철룡은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어르신, 놀라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김영철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이죠. 그 말에 강철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김영철에게 다가갔어요. 늙은이 말 조심해.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건방지게 굴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네 몸도 망가질 수 있어. 김영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룡은 손짓했고 2명의 부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김영철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영철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2명의 부하를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꺾여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목을 움켜쥐인 채 벽에 박혔어요. 뭐야 이거. 강철룡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죠. 자네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해. 김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어. 강철룡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저 늙은이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공간을 잘 활용했고 상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몸에서 흘러나왔죠. 이 노인네 뭐야? 쓰러진 부하 중 하나가 놀라 외쳤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강철룡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 같은 놈들, 전장에선 3초면 끝났다. 강철룡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야. 그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각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삽, 빗자루, 주방 도구들이 무기가 되어 있었죠. 이봐, 우리 시장에서 썩 꺼져. 채소 가게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강철룡과 그의 부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 두려움에 떨던 상인들이 이제는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강철룡은 분노로 떨며 상인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허둥지둥 따라 나갔어요.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승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날 저녁 강철룡은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노인네. 강철룡이 김영철의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와봐. 이번엔 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불태울 거야. 김영철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철룡 씨, 김영철이 그를 직접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여기서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맙시다. 강철룡은 비웃었습니다. 무의미한 싸움? 어르신, 나도 봐줬는데 이제 손 좀 들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먼저 손을 들 생각은 없네. 김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나와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내가 이기면 자네들은 영원히 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자네가 이기면 우린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네. 강철룡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1대1?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나를 상대로? 좋아, 재밌겠는데.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강철룡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는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김영철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강철룡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모두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늙은이. 강철룡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강철룡의 리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패턴을 분석하듯이요. 마침내 김영철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 강철룡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강철룡을 쓰러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강철룡이 바닥에 쓰러진 채 놀라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 예전에도 많이 봤지. 근데 말이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강철룡은 일어나려 했지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상인들은 그동안 철룡파가 저지른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고 오늘의 현장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채소가게 최 씨가 소리치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괴롭히던 깡패들입니다. 경찰들이 철룡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룡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는 김영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늙은이. 내가 돌아올 거야.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경찰이 모든 조직원을 연행한 후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조용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철룡파가 사라진 후 시장은 마치 새로운 숨을 얻은 것 같았죠.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닭을 먹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철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깡패를 물리친 통닭집 할아버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영철 씨, 신문사에서 또 취재 요청이 왔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네. 그냥 닭이나 튀기고 싶어. 그의 바람과는 달리 김영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노인이 시장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불법 세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손님이 또 많네요. 박순자가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시 따뜻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 저 팬이에요. 어린 소년이
김영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시장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철의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철 씨 덕분에 우리 모두 평화를 찾았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영철 씨 건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지만 김영철은 쑥스러워했어요.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과찬이요. 나는 그저 내 가게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파티가 끝나고 김영철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철 씨, 강철용과 그 조직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김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쉬면 어떨까요? 박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신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김영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오. 그날 저녁 김영철은 평소처럼 닭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과거의 일부를 다시 꺼내보니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일종의 해방감이었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박순자가 제안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군. 시장에 어둠이 내리고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닭 냄새가 풍겨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룡파 사건 이후 시장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갔죠.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통닭집이 아니었어요. 시장을 지킨 영웅의 가게, 용기 있는 행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손자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태권도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김영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제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원이었던 사실, 그리고 시장을 지킨 이야기까지. 물론 아직 어린 민준에게는 각색된 버전으로 전해졌지만요. 저녁이 되자 김영철은 아내와 함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게 일을 아들 부부에게 조금씩 맡기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박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었지. 그들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시장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과거를 다시 끄집어냈던 것. 김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시장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김영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싸웠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네. 박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니, 잊고 있었던 옛 모습을 다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튀길 닭이 많아. 그의 대답에 박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철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아직 고요했지만 곧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닭장으로 가서 닭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오븐에 불을 지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김영철은 평온한 표정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